네,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뭔가 결론을 아직 내린 건 아니고요. 일단 처음 만나서 직접 대면을 첫 번째로 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 이틀간의 첫 고위급 대면 마라톤 협상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진전이 많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대표단이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발표했을 때 다 똑같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 자영업자들, 소규모 업소들 고통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국과 중국과의 그 첫 만남은 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크게 얘기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당장 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진중한 모습으로 추가 협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그 실무급 협상도 있을 것이고, 좀 진전이 있어야, 그래도 좀 진행이 더 돼야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소식이 있을 거라서 뭐 첫 번 한 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고 뭔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어서 오늘은 현실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그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지난 주말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에 거래처를 둔 미국 내 자영업자 또 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 소규모 사업주들,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소기업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직원들을 막 많이 해고해야 되고요. 또 소유주의 개인 돈을 집에서 갖고 와서 이 개인 돈을 활용해서 이 운영 자금을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그 소기업 파이브스타 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이제 소기업이에요. 뭐 직원들이 몇백 명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올 초까지만 해도 한 12명 정도의 직원을 놓고 이제 운영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직원을 5명으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뭐 사인펜에서부터 뭐 야외 조명 용품까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소비자 제품을 중국 제조업체들과 이제 연결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가져와서 판매하는 나름대로 견실한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그 파이브스타 노스의 스캇 앤더슨이라는 대표는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남은 나의 그 자산, 그리고 회사의 자산, 이런 걸 모두 팔고 그냥 빚 없이 문을 깔끔하게 닫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이 소기업에 그리고 작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같이 소형 자영업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자재에 의존하는 많은 그런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스카이뷰 텐트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텐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공장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 OEM을 준다 그러죠. 이제 하청을 줘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관세가 이렇게 되니까 생산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왜? 관세 때문에 너무 비싸지니까 안 팔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제작 직원이 5명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두 명만 남고 두세 명은 해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그 직물로 텐트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요, 이 자재 주문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보류하고 또 회사를 더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매출이 증대할 걸 기대하고 좀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까 해서 그저 투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 방법 외에는 본인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그 시계 등 액세서리들을 수입하는 업체에 있는데요. 싱크탱크라는 그 작은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이달 초에 그 5,600달러어치를 물건을 주문해서 그 5,600달러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물량에 관세, 통관 비용을 합쳐서 무려 8,750달러가 부과됐다라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업체 소유주인 리사 포포비치라는 그 사장은 물건을 팔기도 전에 관세 때문에 이미 마진이 마이너스가 됐다. 물건을 팔기도 전에 그냥 갖고 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진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대체로 그렇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운영하고 뭐 그런 정도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소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백업 머니도 좀 부족하고 또 마진율도 낮고 그래서 뭐 보유 현금도 좀 적죠. 그런데다가 이제 생산지를 뭐 중국에서 그 미국으로 생산지를 옮기면 뭐 베네핏을 주겠다.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소규모 그런 업체에서 갑자기 뭐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생산지를 그렇게 미국으로 옮긴다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의 가장 맨 앞에서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관세 부과에 따른 소기업 폐업이 급증했다라면서 최악의 상황은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고와 폐업을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는요, 소기업들이 관세 인상을 견딜 자본 여력이 없다라면서 이 합의를 타결하는 데, 즉 미중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데 있어서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짧으면 수주 정도면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만 타격을 입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대기업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고 버틸 여력이 됩니다만은 이 개인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소기업은 버틸 자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최전선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아니고 건전한 경쟁이 되어야지 이 전쟁이 된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승패든 패자든 또 승자든 패자든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정말 피해야만 합니다. 이번 무역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미국이 승자가 된다 한들 그 과정에서 이미 작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죠. 미국인 교황. 유년기를 보냈던 그 소박한 시카고의 집이요. 최근에 그 매물로 나와 있다가 콘클라베 이후에 교황이 이제 선출됐다라는 발표 이후에 매물이 갑자기 들어갔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주 일리노이 인근에 있는 이 집은 19만 9천 달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리스팅에 올라가 있었는데 매물 리스팅에 있었는데 콘클라베 이후에 새 교황이 어린 시절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라는 사실이 갑자기 알려지자 내가 그 집을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오전부터 이제 집을 사겠다. 그러니까 7일이 콘클라베였고 8일 날 발표가 나왔죠. 네, 선정됐다고. 그 8일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갑자기 뭐 어떻게 누구 때문에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여하튼 요즘 뭐 정보가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집이다. 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내가 그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화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결국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기로 했다. 라는 것입니다. 중개를 맡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 집이 교황이 자란 집이다라는 사실을 집주인도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집주인도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든 여러 다니는 정보를 통해서 뒤늦게 그걸 알게 된 후에 와우! 라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대단하다. 나와 부동산 에이전트 우리 둘 다 모두 너무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요, 지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1959년에 지어진 벽돌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겠네요. 이제 어린 시절을 여기서 자란 건 맞겠습니다. 1959년에 지어진 벽돌집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으며 면적은 1200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좀 뭐 큰 집은 아니죠. 좀 그런 아담한 사이즈의 집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에 따르면요, 이 주택은 현 주인이 작년 5월에 6만 6천 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뭐 막 너무나 낡아서 뭐 그냥 누구도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6만 5천 달러에 집을 사서 안에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이제 리모델링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20만 5천 달러의 매물을 내놨었는데 뭐 잘 안 팔렸는지 그래서 다시 19만 9천 불로 가격을 낮춰서 리스트에 계속 올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뭐 리스팅에서 이제 거둬들였으니까 아니야 내가 계속 살래 할 수도 있지만 교황 레오 14세를 기념하는 뭐 기념관 등의 어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법도 지금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는 레오 14세의 그 친형과 함께 좀 자문을 얻어서 좀 방도를 찾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지금 아마 로또 맞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19만 9천 불에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인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집이 19만 9천 달러에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단순히 그럼 이 집주인이 다시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 가격을 좀 확 올려서 뭐 일종의 뭐 프리미엄이죠. 이 교황이 여기서 자랐다라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 나중에 어찌 보면 뭐 역사적인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집 가격을 확 올려서 다시 내놓을지 아니면 그 시정부나 뭐 카운티 정부 등등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기념관 등으로 변형시킨 후에 어떤 차원이 다른 그런 매매 대금을 요구할지 아니면 본인이 그걸 운영하면서 어떤 그 수익 사업으로 하게 될지 등등등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매우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신임 교황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좀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황이 살던 그 집으로 대박이 난 그 집주인과는 별개로 지금 그 교황님은요,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자, 교황님의 세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오 14세가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 되면서 국외 거주 미국 시민, 국외 거주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의 세금 신고와 또 자금 신고 등을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여부에 지금 아주 복잡한 고려 사항이 생겼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레오 14세는요, 삼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한국, 미국 두 가지를 국적을 갖게 되면 뭐 이중 국적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국적이라는 게 꼭 두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세 개도 가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는 뭐 이중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미국 국적, 한국 국적 두 개를 다 이제 갖게 됐을 때 그냥 이중 국적자 말고 복수국적자라고 쓰자라는 얘기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뭐 문법적으로도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중국적자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복수국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교황님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느냐고 삼중국적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1955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때 그때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와 성직자로서 오래 거주한 페루에서 지난 2015년 귀화를 하면서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바티칸 시국 또는 로마에 거주하면서 교황청에서 주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그런 추기경이었거든요. 교황 직전에. 그래서 뭐 정확한 그 바티칸 국적 취득 시점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연히 바티칸 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다면 이 교황청의 그 주교부 장관 일을 할 수가 없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을 터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삼중 국적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레오 14세의 경우는 그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중 국적자가 지금 분명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직무상 성직자 라는 아주 매우 특이한 그런 상황 때문에 세금 문제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성직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 바티칸 시국 정부의 수장, 교황이기도 하고 참 고려사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레오 14세의 경우에 최근에 재위했던 폴란드 출신 교황 또는 독일 출신 또는 아르헨티나 출신 그 전임 교황들과는 다르고 그래서 전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미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레오 14세의 세금 신고 의무나 자금 신고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관련 법령과 관행 기준 등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세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 출신, 독일 출신, 아르헨티나 출신 그 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앞서 그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그냥 어떤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만 세금 문제 해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었는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자,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도 세금 신고를 미국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세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뭐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안 내도 되지만 자, 최대 13만 달러까지는 그런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고는 하되 뭐 세금을 낼 돈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거주하면서 돈을 벌면 뭐 낼 돈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교황님 뭐 월급 얼마 받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런 그 소득 공제는 13만 달러까지 해주는 소득 공제는 단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받은 소득에는 단 1달러도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레오 14세는 그런데 바티칸 시국 또는 교황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3만 달러 아니라 13달러까지 면제해 준다 그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미국의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그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 액수를 산정하고 하는 것 등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황은 월급이나 수당, 뭐 연봉 이런 건 어떻게 되나? 일단 교황님은요,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봉급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주거비 다 제공해주고요, 또 식사 다 뭐 제공해주고요. 뭐 그 안에서 이제 무료로 하시니까 또 어디 뭐 개인적인 여행이든 공무로 가는 여행이든 여행비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의료 상황이 생기면 의료비도 다 제공해주고 어찌 보면 봉급은 없지만 돈 쓸 일을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교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이렇게 제공받는 매월 그런 걸 이제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수당 또는 판공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분류해야 하느냐가 아주 복잡해진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반인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성직자이기도 하고. 자, 결국 레오 14세가 이런 그 직장 복지 혜택의 소득 가치를 미국의 연방 국세청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할지는 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도 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연방 국세청의 기준으로 환산을 했더니 얼마 세금 내야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나왔다고 치면 교황님 월급 받는 것도 없는데 그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지?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세금도 뭐 바티칸 시국에서 내준다고 하겠지만 여하튼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레오 14세의 그 바티칸 주거지는 직장이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본인이 사시는 것이 본인 집이 아니에요. 부동산입니다. 직장이 보유한, 그러니까 직장이 보유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예, 그 바티칸 교황님의 직장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여하튼 바티칸이 보유한 주거지에서 그냥 혜택을 받으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그곳이 거주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할 수밖에 없죠. 교황님은. 그래서 이제 미국 세법상 이제 면세 대상이 될 공사는 그 부분은 큽니다. 게다가 미국 세법상 성직자들은 주거지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 다 이제 해야 될 것이 좀 종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페루, 바티칸 시국 등 이 3개국 시민으로서의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제 그의 성직자로서의 직무 등 지금까지는 사실은 교황이라는
직책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 전례가 없던 상황이니만큼 대부분의 미국 내 CPA들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금 보고를 해줄 입장이 못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에는 연방국세청이 그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좀 기준을 정해줘서 발표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교황님의 그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 문서를 좀 따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 정확하게 기준점을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할 것이고, 또 추후 앞으로 또 미국 교황님이 또 더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뭐 3중 국적자, 4중 국적자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참에 분명한 기준을 연방국세청이 발표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세청도 전례가 없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규나 법령이나 뭐 세금과 관련된 뭐 룰,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정확하게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연방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규정한 뒤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새로운 법안을 갖고 국세청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례 없는 미국인 교황 탄생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흥미로운 골칫거리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골칫거리라는 건 제가 나쁜 의미로 드린 건 아닙니다. 흥미있는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요, 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보잉 787-8, 보잉 787-8, 78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서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이제 잇따라 순방을 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카타르의 항공기 기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정식으로 기증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보잉 787-8 이 항공기의 가격은 대략 약 한 4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항공기를 개조해서 이제 일반 항공기로 나올 거고, 아니면 뭐 좌석 없이 그냥 그 비행기 동체를 이제 선물로 줄 수 있죠. 그 안에는 뭐 미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해당 항공기를 받으면 안에 내부를 좀 개조해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에어포스 1이 있는데 좀 이제 오래됐다네요, 이게 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퇴임 후에 이 비행기를 트럼프 도서관에 기증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다 이제 뭐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죠. LA에서 한 1시간 정도만 동남쪽으로 가면 그 요르바린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닉슨 전 대통령의 그 도서관이 있고요. 또 LA에서 한인타운에서 한 북쪽으로 한 40분 정도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거기 시미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미밸리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도서관도 있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타시던 그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그대로 갔다는 건 아니고 다른 비행기를 갖다 똑같이 만들어서, 특히 그 안에 내부도 그 대통령 전용기 내부랑 똑같이 만들어서 구경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참 그 흥미롭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미국은 그 전직 대통령의 그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하죠. 왜 뭐 기념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뭐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조금 다른데 여하튼 기념관 개념이긴 한데 표현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트럼프 라이브러리도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 라이브러리에 이 비행기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또 이제 어떤 뭐 다른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국가에 귀속시키죠. 그래서 뭐 대통령 기념관으로 보내든지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타르로부터 받은 보잉 비행기를 받으면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트럼프 도서관에 기증하겠다라고 했죠. 어찌 보면 그거는 프라이빗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도서관에 기증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한 후에도 그 비행기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점이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란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제적인 지위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란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이란의 수도가요. 이스탄불. 자, 이란에서 기후변화와 물 관리 실패로 인한 지반 침하가 아주 심각해지는 수준에 이르러서 수도 이전 논란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국가 면적의 11%가 지반 침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9천만 명의 절반 가까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면적의 11%지만 지금 침하되고 있는, 가라앉고 있는 그곳이 수도를 비롯해서 제2의 수도 등등 그 대도시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죠.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수도죠. 죄송합니다.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 예, 정정해드립니다. 수도인 테헤란 지역은요, 1년에 무려 31cm가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보통 한 1년에 5mm 정도 가라앉는 곳은 흔치 않게 있는데 그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한 60배 이상 심한 거죠. 1년에 31cm씩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정부는요, 그래서 대규모 지반 침하로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심각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테헤란 주변에 있는 주요 공항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 유산들까지도 지금 위험하게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반 침하는 이란의 이미 국가 기반 시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그리고 제2의 수도로 불리우는 마슈하드를 잇는 그 철도는 이미 그 지반 침하가 심해져서 그 보강 공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왜냐하면 철로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붕괴 우려 진단을 받아서 학생들이 대거 이제 대피령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테헤란의 주민들은요, 매년 그 지반 침하로 인한 개인적인 주택들도 그 건물 붕괴 위험 뭐 등등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험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악화되자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이 더는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면서 우리 이란의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란이요, 이 지반 침하 문제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문제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단계까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짧은 소식, 추억 뉴스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릴까요?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 동네 문구점. 요즘은 이제 문구점이라고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문구점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옛날식으로 용어로 쓰면 문방구라고 많이 했잖아요. 문방구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50대 이상 되실 거고요. 문구점이 더 익숙하신 분들은 40대 이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요즘은 이제 문구점이라고 쓰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 문방구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동네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갈수록 어린이들이 줄고 있는 데다가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대 규모 50여 년 역사의 완구거리가 있는데요. 그 완구거리의 상인들도 속속 폐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에는 전체 한 3만 개의 문구점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월 세어보니까 7,8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문구점 한 4개 중에 하나는 문 닫은 겁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4개 중에 하나가 문 닫은 게 아니죠. 4개 중에 3개가 문 닫고 4개 중에 하나만 남은 겁니다. 자, 저출생의 영향으로 문구용품의 주 소비층인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우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줄어든 그 아이들도 동네 문구점에서 대형마트로 옮겨가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소비 방식이, 주문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동네 문구점,
옛날 용어로 쓴다면 동네 문방구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 좀 추억이 소환되는 그 추억 뉴스로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입니다. 95세 나이로 파워리프팅 대회, 파워리프팅, 그러니까 뭐 역기 같은 거 들어 올리는 건데 일반인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니까 뭐 역기를 들어 올린다고 표현하면 너무 좀 과장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뭐 선수들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대회를 갔습니다. 그 일반인 파워리프팅 대회에 95세 할머니가 출전을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2022년에 개최된 국제 파워리프팅 연맹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캐서린 쿤이라는 분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캐서린 쿤은 골 감소증 진단을 계기로 80대부터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골 감소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골다공증의 전 단계입니다.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골다공증은 좀 상당히 뭐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전 단계가 골 감소증입니다. 80대에 들면서 이제 이런 걸 겪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이런 골 감소증은 뭐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워야 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운동을 해라. 근력을 키워라. 남편의 당시 그 권유로 80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사별한 후에도 친구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해온 이 캐서린 쿤 할머니는 85세에 처음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파워리프팅 대회 기록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그분 이제 85세 맞죠? 그때부터 파워리프팅 대회에 나가서 한 10번 정도의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 캐서린 쿤 할머니는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10년에 10번이니까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뭐 1년에 2번 나간 적도 있고 뭐 어느 해는 좀 쉰 적도 있고 해서 하여간 지난 10년 동안 10번의 파워리프팅 대회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95세의 나이에 파워리프팅 세계 챔피언이 된 이 캐서린 쿤은 건강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그냥 가만히 누워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라 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100세까지 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라면서 아주 당찬 포부를 보였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기를 들어 올리는 그 뭐 파워리프팅 당연히 지금 당장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나도 해야지 하고 나가서 바로 들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이 운동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기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코치를 받고 조금씩 천천히 올리면 좋죠. 이것만큼 더 좋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서서히 늘려가면서 도전을 한다면 누구든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자, 대회에 나갈 목표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냥 집에 누워있기보다는 뭐라도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좀 무게 있는 것을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는 멋진 사례를 보여준 그런 캐서린 쿤 여사의 스토리를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회 나갈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아주 가벼운 것부터 뭐 덤벨 정도부터 이렇게 하는 정도, 덤벨도 뭐 2, 3파운드짜리에서부터 5파운드짜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래서 뭐 캐서린 쿤 여사처럼 대회는 아니어도 우리가 뼈 주위에 있는 근육, 근력을 좀 늘리는 운동을 오늘부터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캐서린 쿤 할머니, 캐서린 쿤 여사의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끝으로 이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